현재 이갈리아에 있는 민창우라고 하고요. 뭐 이갈리아라는 회사는 뭐 오픈소스 컨설팅하는 회사고 뭐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뭐 리눅스 커널, LLVM 컴파일러, 뭐 크로미엄 웹브라우저 이런 오픈소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회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뭐 리눅스에서 스케줄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스케줄러 잘 만들면 게임 같은데 어떻게 도움이 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게임의 스케줄러를 잘 만들었더니 게임 말고 다른 데도 좀 써먹을 때가 있네. 그럼 그거는 뭘까? 이런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슬라이드가 제가 준비한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거가 있진 않아서 그냥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네,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스케줄러에 대한 얘기니까 스케줄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케줄러는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너블 태스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스템상에서 수행 가능한 상태, 뭐 IO를 웨이팅해서 슬립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행 가능한 상태의 태스크가 있으면 그 중에서 뭐를 다음에 수행시킬 건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게 첫 번째를 결정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걔를 돌린다면 걔를 얼마나 오래 돌려야 될 건가. 뭐 1ms를 돌릴 거냐, 10ms를 돌릴 거냐, 30ms를 돌릴 거냐, 이런 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먼저 돌릴 거냐, 이것도 사실 꽤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만약에 어떤 태스크가 되게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다라고 하는데 그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가 굉장히 스케줄링이 딜레이 된다. 그럼 모든 게 느려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VI로 편집을 하고 있거나 게임에서 뭔가를 플레이하고 있는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키 이벤트를 받는 태스크가 굉장히 스케줄링이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리스폰스가 느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고르고 나서는 얼마나 오래 돌려야 될 건지를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1ms를 돌릴 거냐, 10ms를 돌릴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오래 돌리면 좋죠. 왜냐하면 오래 돌리면 한 CPU에서 오래 돌아가니까 뭐 L1, L2, L3 캐시가 다 웜한 상태에서 돌아갈 거니까 당연히 성능이 좋아질 거고 컨텍스트 스위칭하는 횟수도 줄어들 테니까 그 스케줄러 오버헤드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를 길게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인터랙티브 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굉장히 또 딜레이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짧으면 인터랙티브 하기 좋은데 성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길면은 성능은 높아질, 스루풋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인터랙티비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얼마나 돌릴지 정했어.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게 어디에다 돌릴지를 정해야 돼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즘에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모든 시스템이 다 멀티코어잖아요. 그래서 뭐 CPU가 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돌던 CPU에서 계속 돌릴 거냐. 안 그러면 다른 CPU가 조금 CPU 유틸레이션이 낮으니까 다른 CPU로 마이그레이션해서 돌릴 거냐,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리던 데서 계속 돌리면 캐시가 이미 웜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누군가 돌고 있어서 조금 기다려야 되면 전체 스루풋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요. 좀 더 이제 복잡한 케이스는 뭐 요즘에 뭐 인텔이나 AMD 비교적 최신 랩탑이나 아니면 휴대폰 같은 것들도 보면 다 빅코어도 있고 미디엄 코어도 있고 리틀 코어도 있고, 그래서 SoC 칩 하나 안에 CPU 성능이 다른 CPU가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태스크를 빅코어에 돌릴 거냐 리틀 코어에 돌릴 거냐, 이런 문제들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케줄러라는 거는 뭐 어떤 스케줄러이든지 간에 세 가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지금 다음 순간에 돌릴 거냐, 데드라인을 결정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걔를 정하고 나면 얼마나 오랫동안 돌릴 거냐, 그리고 어디서 돌릴 거냐. 그래서 데드라인을 결정하고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고 CPU 셀렉션을 결정하는 것. 요 세 가지 디시전을 어느 스케줄러나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뒤에 슬라이드는 다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스케줄러 잘 만들면 게임이랑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지금 이거 돌리고 있는 랩탑도 리눅스인데 리눅스에서 게임이 돌아가냐, 이런 얘기들 일단 먼저 하죠. 근데 리눅스에서 게임 해보신 분? 게임 윈도우즈에서 게임 해보신 분? 네, 그쵸. 이게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 게임을 해보시면 진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스팀덱이라는 디바이스거든요. 저거는 이제 뭐 밸브라는 회사, 카운터 스트라이크 만든 게임 회사에서 만든 핸드헬드 게임 디바이스, 스팀덱이라는 디바이스인데 저게 리눅스에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 거예요. 언모디파이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제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밸브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밸브 그 스팀덱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게임을 안 했어서 잘 몰랐었는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인데 이게 핸드헬드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실에 있는 그 플레이스테이션 비슷한 모양, 그래서 스팀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출시될 예정이고, 이것도 이제 X86 머신에서 언모디파이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걸로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VR 글래스거든요. 스팀 프레임이라고 제품으로 부르는 건데, 이도 역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데 프로세서가 ARM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안을 속을 보면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긴 하지만 윈도우즈에서 돌리는 건 아니고 그냥 리눅스 위에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눅스가 엄청난 특별한 리눅스냐? 뭐 스팀OS라고 저희가 부르기는 하지만 스팀OS가 아치 리눅스의 그냥 변종이에요. 그래서 아치 리눅스는 이래저래 커스터마이즈해서 오픈소스로 잘 묶어서 만든 것이 스팀OS고 거기서 언모디파이드 윈도우즈 게임을 돌린다. 그래서 사실은 리눅스에서 게이밍이 사실은 안드로이드 게임 말고도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것들 다 스팀OS고 스팀OS는 뭐 그냥 아치 리눅스 변형이고 그 바뀌지 않은 x86 윈도우즈 머신을 돌리는 그 게임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폼 팩터가 현재 나오는데 뭐 스팀덱 혹은 뭐 레노버에서 나온 리전고 같은 핸드헬드 디바이스 형태들이 있고 대부분 다 AMD 프로세서고 배터리 파워드고요. 그다음에 스팀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몰 폼 팩터 PC고 뭐 스팀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랑 비슷한 그런 스타일의 머신이죠. 역시 AMD CPU고요. 스팀 프레임은 VR 글래스고 X86 윈도우즈 게임을 돌리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ARM CPU예요. 그리고 역시 배터리 파워드고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윈도우즈 게임을 리눅스에 돌리는 것도 신기한데 x86 윈도우즈 게임을 ARM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몇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와인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와인이 윈도우즈 에뮬레이션 레이어거든요. 그래서 와인에서 뭘 하는 거냐 하면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이 윈도우즈 시스템 콜을 부를 거잖아요. 그러면 와인이 그거를 트랜슬레이트 해서 x86 그 리눅스 시스템 콜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를 거쳐서 돌리는 거고, 이제 스팀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unmodified x86 윈도우즈 바이너리를 ARM에서 돌려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x86 바이너리를 ARM 바이너리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는 그런 약간 컴파일러 같은 기술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스팀 덱이나 스팀 프레임에서 윈도우즈 게임을 돌려보면 너무너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꼭 게임을 수업 시간 끝나고 해보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리눅스 데스크탑이 있으면 스팀 뭐 런타임 이런 거 쳐서 앱트겟으로 인스톨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공짜인 게임들도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된다. 그래서 게임이 사실 되게 리눅스에서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이갈리아에서 하는 일 중에 한 가지는 뭐 게임을 좀 더 리눅스에서 윈도우즈 게임을 좀 더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윈도우즈 게임을 잘 돌아가게 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 걸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퍼포먼스가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특히 프레임 퍼 세컨드 FPS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게임 돌렸을 때 캡처하는 FPS 그래프인데 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프레임 퍼 세컨드고요. 뭐 에버리지 40프레임 정도 나오고 로우 1% FPS, 그러니까 가장 낮은 1%의 FPS가 뭐 30프레임 퍼 세컨드 정도 나오죠. 대략 할 만하고요. 스케줄링 팔러시를 바꾸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뭐 높을 때는 뭐 120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지만 떨어질 때는 막 뭐 5프레임 퍼 세컨드, 10프레임 퍼 세컨드 나오니까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죠. 실제로 게임 플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퍼포먼스 매트릭은 사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말 그대로 에버리지 프레임 퍼 세컨드도 중요한데
로우 1% FPS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저가, 게이머가 느끼는 입장에서 보면 에버리지 프레임 퍼 세컨드가 어느 정도 이상 높으면 로우 1% FPS가 충분히 높아서 플럭츄에이션이 별로 없는, 그래서 스터링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중요한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건 네 PC가 후져서 그렇다. 네 그래픽 카드를 바꿔라. 램을 더 갖다 꽂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가? 램을 갖다 꽂고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 되나? 그래서 이제 조금 찾아보면 그래픽 카드 바꿨는데도 여전히 느려요. 이런 것들이 레딧이나 이런 데 또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당연히 하드웨어 문제들도 있지만 하드웨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우 1% FPS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프레임 퍼 세컨드를 쫙 모았을 때 하위 1%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의 얘기거든요. 우리 지느냐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좀 더 전통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에버리지 프레임 퍼 세컨드는 스루풋이에요. 그리고 로우 1% FPS는 테일 레이턴시예요. 그래서 스루풋을 많이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테일 레이턴시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연구고요.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머라이즈 좀 해보면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근데 스루풋뿐만 아니라 테일 레이턴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게이밍이라는 도메인의 문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봐야 될 텐데, 많은 게임 디바이스들이 사실은 배터리 파워드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멀 컨스트레인트도 있고, 배터리를 또 파워를 너무 많이 쓰면 너무 오래 못 쓰는 그런 식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적게 쓰면 게임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더 좋기도 하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의미 있는 프로세서들이 대부분 에이시메트릭 하이브리드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퀄컴 스냅드래곤이면 SoC 칩이 하나인데 그 안에 다른 종류의 암 코어가 여러 개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암 코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느리지만 에너지 에피션트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빠른데 파워를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중간쯤 되는 코어도 있고, 그래서 리틀 코어, 빅 코어, 미디엄 코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잘 쓸 건가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컨섬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스케줄러가 러너블 태스크가 있으면 어떤 거를 제일 먼저 돌릴 태스크를 정하는 거, 태스크 셀렉션과 각 태스크별로 데드라인을 결정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정해지고 나면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태스크를 어느 CPU에서 돌려야 될지 하는 CPU 셀렉션, 이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스케줄러가 할 수 있는 디시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스루풋, 테일 레이턴시, 그리고 에너지 컨섬션이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할 거고. 그래서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돌려야 될 건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애들을 먼저 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게임이든 뭐든 생각해보면 다 백그라운드 작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플레이하는 중에 게임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다운로드를 받는다. 다운로드하는 거를 너무 프라이어티를 높이면 리스판스가 느려지고 이러면 사실 또 되게 안 좋을 거잖아요. 레이턴시가 안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애들을 어떻게 할 건가, 찾아내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들이 더 일찍 스케줄링 돼서 스타터링을 없애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요. 스케줄러 측면에서는.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오래 돌릴 건가라는 측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 돌리면 캐시가 웜해져서 이제 캐시 레이쇼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성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떤 태스크가 너무 오래 돌면 CPU를 모노폴라이즈해서 또 리스판시브니스가 되게 느려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돌릴 건가라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태스크가 다 퍼포먼스를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굉장히 짧고 간단한 역할을 수행하고 끝나는 일들, 태스크들도 많아서 이런 애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능이 좋고 이런 코어에서 돌릴 필요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태스크를 잘 분류해서 어디에다 돌릴 건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냥 파워 이피션트한 리틀 코어에서 돌려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다 스루풋 레이턴시, 그다음에 파워 컨섬션, 에너지 컨섬션 측면에서 스케줄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치면 좀 더 게임에 옵티마이즈된 스케줄러를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조금 살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게임에 옵티마이즈된 스케줄러를 만든다라고 하면 뭔가 게임이라는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워크로드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뭔가 게임이 가지는 좀 유니크한 특성이 있다. 그리고 그 특성을 이용했을 때 좀 더 좋은 스케줄링 팔러시를 만들 수 있다. 스케줄링 디시전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이제 게임에 옵티마이즈된 스케줄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워크로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어차피 OS의 많은 요소들은 밑에 하드웨어가 있고 위에 워크로드가 있고 이 가운데서의 팔러시 디시전을 하는 아이들이 OS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프로세스가 되게 파퓰러 하니까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것들이 게이밍 옵티마이즈 된 스케줄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리고 있듯이 뭐 인텔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뭐 퀄컴도 그렇고 대부분 다 빅, 미디엄, 리틀 코어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SoC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워크로드 측면, 게임이라는 워크로드 측면에서 게임이 도대체 어떤 애인가, 뭔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를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의 워크로드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스케줄링 팔러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어요. 뭐 베이포마크라고 하는 오픈소스 툴을 만들었는데 뭐 게임을 돌리면서 스케줄링 이벤트를 다 캡처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을 하고 이제 그거를 리포트 형태로 제너레이션하는 툴을 만들었었고요.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분석을 해보니까 뭐 꽤 많은 게임들, 뭐 수백 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십 개 정도 수준의 게임들을 분석을 해보면 게임은 사실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예요. 그러니까 막 HPC 워크로드다, 뭐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나의 태스크가 계산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이렇게 조금 계산해서 얘한테 다음 결과값을 무슨 넘겨주고 하는 그런 태스크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 태스크들이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식의 워크로드들이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인텐시브하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익스큐션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뭐 ML 이러면은 뭔가 좀 오랫동안 계산하고 막 이럴 텐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1ms도 안 되게 계산을 한 다음에 대부분은 그 스케줄러가 부여한 타임 퀀텀이 익스파이어 다 쓰기 전에 CPU를 릴리즈하고 다음 태스크를 깨우거나 하는 그런 식의 워크로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숏 러닝 태스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처럼 굉장히 뭐 피리오딕하거나 완전히 수학적으로 피리오딕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굉장히 세마이 피리오딕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게임이라는 거는 되게 같은 일을 주기적으로 짧게 반복하면서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인터랙션하는 그런 식의 워크로드래요. 그러니까 스케줄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뭐 베이퍼마크를 이용해서 막 그 별의별 것 리포트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뭐 통계적인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게임을 돌릴 때, 그러니까 뭐 리눅스에서 게임을 돌릴 때죠. 리눅스에서 게임을 돌릴 때 대충 한 300개 태스크 정도가 스케줄링 되면서 사실 돌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그냥 게임하는 내내 살아있는 그런 식의 롱 리빙 태스크고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게임이 되게 퍼포먼스 크리티컬하고 레이턴스 크리티컬한데 크리티컬 패스에서
스레드를 만들었다가 죽였다를 반복하지 않았겠죠. 게임 엔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300개 정도 태스크가 거의 죽지 않고 계속 스케줄링 되는 그런 식의 거고요. 그럼 300개의 태스크가 다 중요하냐?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인 30개 정도는 진짜 30개 정도가 사실 대부분의 스케줄링 액티비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30개 정도의 태스크가 95% 정도의 스케줄링 액티비티를 만들어내고요. 대충 30개 중에서 반, 15개 정도는 게임과 게임 엔진이 만들어낸 태스크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고, 나머지 대충 반은 원래 시스템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풋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받고 화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오디오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러면은 뭐 오디오 파이프라인, 비디오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태스크들이 커널에도 있고 유저 스페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게임 엔진 바깥쪽에도. 그런 태스크들이 한 반쯤 되고 나머지 반은 게임 엔진과 게임이 만들어낸 태스크들이 반 정도 되고. 그래서 대충 스케줄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게임은 300개 중에서 3, 40개 태스크들이 열심히 도는데 되게 짧게 돌면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워크로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게임은 뭐 트리플 A 게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잘 만들어진 게임은 CPU 유틸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CPU 유틸레이션이 100%다 이런 게임은 별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성공하지 못하고 대체로 잘 튜닝된 게임들은 뭐 한 70%에서 95% 높이 올라가 봐야 95%, 70에서 80% 정도 CPU 유틸레이션을 가지는 경우들이 사실 대체로고요. 실제로 익스큐션 타임 디스트리뷰션도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스크가 하나 선택돼서 스케줄링이 됐어. 그러면 얘가 스케줄 아웃될 때까지 얼마 동안 도는가라는 시간을 재서 이렇게 CDF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제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실제 게임에서 뽑은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건데 요게 1ms 봐거든요. 그러니까 1ms 대부분은 1ms 이하고 대부분은 뭐 그냥 수백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돌고 CPU를 릴리즈하는 그런 식의 워크로드들이에요. 그럼 이제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도대체 얘네들이 뭘 하길래 한 200 마이크로세컨드 돌고 CPU를 릴리즈 할까라는 거를 좀 따져보면 원래 제가 이제 스케줄러를 처음 개발하기 시작할 때는 모든 태스크들은 CPU를 위해서 경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케줄러가 태스크한테 뭐 4ms를 돌아라고 스케줄링 퀀텀을 주면 4ms를 다 쓰고 스케줄러가 쫓아내고 다른 애들을 할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엠션이 일어나서 스케줄러가 강제로 쫓아내는 경우는 전체 스케줄링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4분의 3 정도는 그냥 자기가 CPU를 놓는 거예요. 근데 왜 놓느냐? 뭔가 웨이팅 하기 위한 시스템 콜을 골라요. 그래서 태스크들이 epoll 같은 시스템 콜을, 이벤트를 기다리기 위해서 epoll 시스템 콜을 부르거나 아니면 파이프에서 뭔가 데이터가 오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파이프 리드 같은 걸 부르거나 아니면 뭐 피스레드 베리어블에 있는 컨디션 베리어블 같은 걸로 서로 태스크들이 싱크로나이즈를 하기 위해서 피스레드 베리어블을 쓰고 피스레드 컨디션 베리어블은 내부적으로 퓨택이라는 커널 메커니즘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퓨택을 위해서 퓨택 웨이트라는 시스템 콜을 부르고 또 대부분의 것들이 뭐 epoll을 부르거나 파이프 리드를 하거나 퓨택 같은 식의 오퍼레이션을 해서 자기 조금 일을 한 다음에 다음 이벤트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막 끝났다고 노티파이를 해주는 그런 식의 패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웨이팅 타임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태스크 A가 스케줄 아웃이 됐어. 그리고 나서 다시 스케줄 인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때 요 시간 스케줄 아웃에서 스케줄 인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를 실제로 뽑아보고 그거를 이제 태스크별로 이제 시간축에 따라서 이렇게 쭉 그거를 그려봤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일정해요. 요건 이제 와인 서버라고 해서 그 와인이 윈도우즈 시스템 콜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레이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와인 서버가 싱글 스레드고 뭔가 모든 윈도우즈 이벤트를 라우팅하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즈 게임이 윈도우즈 프로세스가 태스크가 여러 개 돌면 다 와인 서버를 통해서 이벤트들이 라우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인 서버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일정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실제로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태스크들인데, 디스플레이 쪽 태스크들도 꽤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게임 엔진 쪽에 있는 태스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일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피어슨 코릴레이션 같은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유의미하게 코릴레이션이 있고 굉장히 유의미하게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려본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얻었던 결론은 뭐냐 정리를 해보면, 뭔가 조금 돌고 나서 누군가를 깨우고 다른 태스크를 깨우고 그 다른 태스크가 또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또 누군가를 깨운다,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깨우는가. 그래서 웨이커 웨이키 릴레이션십을 실제로 이제 그래프로 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태스크가 얘를 깨우는데 이폴 시스템 콜로 깨우고 그 깨운 횟수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쫙 다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게임에서 제가 뽑은 건데, 파크라이 뉴돈이라는 게임에서 뽑았어요. 실제로 뽑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개 중에서 30개가 열심히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케줄링 이벤트의 50%를 만드는 태스크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또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커널 스레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렉트X 관련된 그래픽 관련된 커널 태스크들이 이쪽에 있는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게임 엔진에 있는 태스크들과 인터랙션해서 디스플레이가 출력되는 쪽이고, 또 이쪽은 보면 게임에서부터 시작해서 윈도우즈 에뮬레이션에 있는 오디오 쪽 스레드를 타고 실제로 오디오가 제너레이션 되는 쪽,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게임들이 사실 이런 식의 패턴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태스크 하나만 잘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제 게임을 한다 그러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을 거잖아요. 그럼 버튼에 이벤트가 제너레이션 돼서 이제 그 이벤트를 받고 여러 프로세스를 거쳐서 게임 엔진까지 도달하고, 게임 엔진이 뭔가 프로세싱을 하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서 캐릭터를 움직이고 오디오를 제너레이션하고 비디오를 제너레이션해서 나가는데 20-30개의 태스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태스크의 스케줄링이 늦어지면 이제 캐스케이딩으로 다 같이 밀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로우 1% FPS 갑자기 떨어지고 프레임 타임이 갑자기 증가하고 이제 게임이 되게 스터터링이 생기고 이제 그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워크로드를 분석해 본 결과는 이게 게임이 되게 재미있는 특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럼 이제 커스텀 스케줄러를 만들만 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의미 있는 특이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들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럼 이제 커스텀 스케줄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 라는 지금 이제 실용적인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잠깐 배우셨겠지만 리눅스 커널이 원래 있고, 리눅스 커널 안에는 스케줄러가 들어있잖아요. 예전에는 CFS라고 하는 Completely Fair Scheduler라는 게 들어있고, 커널 6.15가 되면서 EEVDF라고 하는 스케줄러로 바뀌었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커스텀한 스케줄러를 어떻게 짤 거냐, 내가 커널에 있는 EEVDF를 다 뜯어내고 내 걸 다 집어넣어서 짤 거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제 다행스럽게 커널 6.12에 스케드X라고 저희가 발음하는데, 스케드X라는 프레임워크가 리눅스 커널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얘는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스케줄링 팔러시를 BPF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BPF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조금 이제
모르셔도 돼요. 이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뭐, BPF, 네, 그렇게 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뭐, BPF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코딩 자체는 C로 하는 거예요. 뭐, 물론 뭐, 파이썬으로도 할 수 있고, 러스트로도 짤 수 있는데, 대부분 C로 짜니까, C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근데 C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메모리 액세스 바이올레이션도 나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나고, 커널에서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나면, 뭐, 시스템이 전체가 크래시하죠. 뭐, 그리고 뭐, 아웃 오브 바운스 에러도 생기고, 뭐, 인피니트 룹이 있으면 또 커널 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BPF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버클리 패킷 필터의 약자이긴 한데, 사실은 패킷 필터 링으로 시작하긴 한 건데, 그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고, 그냥 가상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예요. 그래서 버추얼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로 바이너리를 만든 다음에 커널에서 그 가상의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로 된 BPF 프로그램을 로딩하면 BPF 베리파이어라는 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쫙 스태틱 어널리시스를 하면서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인피니트 룹이 있는지 아니면 메모리 잡아놓고 그 범위 바깥으로 쓰는 이런 메모리 바운스 에러가 있는지 아니면 유즈 애프터 프리 버그가 있는 게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하고 내가 보기에 완벽하게 안전해 라고 하면 BPF 프로그램 돌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BPF 베리파이어가 BPF 프로그램을 리젝트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BPF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스케덱스라는 거는 그렇게 BPF 기반으로 커널 스케줄러를 짤 수 있게 해주는 틀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케덱스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BPF로 내가 프로그램을 짜면 커스텀 스케줄링 팔러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BPF로 프로그램을 짜서 스케덱스에서 프로그램 짜는 일은 사실은 약간 커널 모듈 프로그래밍이랑 좀 비슷해요. 혹시 커널 모듈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네, 아직 없으시죠. 네. 근데 커널 모듈 프로그래밍도 보면 약간 쉐어드 라이브러리처럼 만든 다음에 모듈을 로딩하고 언로딩하는 그런 식의 거잖아요. 그래서 커널을 리부팅하지 않고도 내가 작은 코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니까 실제로 커널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BPF도 약간 비슷해요. BPF도 약간 비슷한데 더 좋죠. 스케줄링 팔러시를 BPF 프로그램으로 짜고 컴파일 한 다음에 그냥 로딩을 해요. 근데 만약에 BPF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을 것 같다, 메모리 버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BPF 베리파이어가 리젝트 해주면 내가 버그를 고치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덱스라는 건 사실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BPF로 커스텀 스케줄러를 짤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이고 BPF는 세이프하게 커널 익스텐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스케줄링 팔러시를 얘기하기 전에 스케덱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스케덱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커널 안에 프레임워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리눅스 커널 안에 파일 시스템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뭐 ext4 이런 것도 있고 xfs 뭐 이런 파일 시스템도 있고 뭐 btrfs 이런 파일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고 VFS 레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VFS 레이어는 그냥 그 프로그래밍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abstract base class 같은 그런 식의 느낌이잖아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걸 해야 돼. 네가 이 기능을 구현해서 넣으면 네 파일 시스템을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어. 이게 약간 VFS가 가지는 개념 같은 거잖아요. 그 스케줄러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VFS처럼 완전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뭐 스케줄러 코어라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서 뭐 페어 스케줄러, 뭐 리얼 타임 스케줄러들을 다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코어가 있고 그 중에서 그 코어에 되는 훅 부분을 BPF로 뺀 게 스케덱스 코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케덱스 코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훅을 BPF 쪽으로 훅을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스크 하나 지금 자다가 깨어나서 어느 CPU에서 돌릴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원래 그 스케줄러 코어 안에 그 CPU 셀렉션 하는 로직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CPU 셀렉션 하는 로직 안에 BPF 쪽에 CPU 셀렉션 하는 로직을 수행해 라고 하는 훅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셀렉션을 하고 나서
run queue, 이제 런어블한 태스크가 수행을 대기하기 위한 런 큐에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인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훅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CPU가 나 이제 런업을 그러니까 인큐된 태스크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돌릴래 라고 하면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데 런큐에서 디스패치를 해야 되는데 그 디스패치를 하는 메커니즘도 역시 훅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케덱스 코어는 커널에 있는 그 공통의 컴포넌트 부분에서 스케줄러 코어 컴포넌트에서 훅을 뽑아냈고요. 그래서 그 BPF로 프로그램을 짜면 이제 그 훅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BPF 프로그램은 내 BPF 스케줄러는 인큐할 때 이런 동작을 할 거야. 그리고 셀렉트 CPU 할 때 이런 셀렉트 CPU 동작을 할 거야. 그리고 디스패치 할 때 이런 동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동작을 구현하는 게 바로 스케줄링 팔러시를 구현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PF 파트가 있고, BPF 프로그램은 스케덱스 BPF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다 BPF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위한 유저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굉장히 상대적으로 셜로우하고 대부분 이제 러스트로 짜게 되는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은 원래 커널에 스케줄러 클래스가 있고, FIFO나 라운드 로빈 같은 나 아니면 스케드 노멀, 그 일반적인 그런 애들이 있고, 이제 그 위에 스케덱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CPU별로 태스크들이 그 익스큐션 할 수 있는 태스크들이 기다리고 있는 DSQ, 이제 스케덱스는 디스패치 큐라고 해서 DSQ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런 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런 큐들이 CPU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PF 스케줄러들은 이렇게 오퍼레이션 되는 훅 포인트들을 구현해서 자기의 스케줄링 팔러스를 구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생긴 스케덱스의 구조고요. 실제로 커널 소스를 보면은 셀렉트 CPU를 어떻게 할 건가, 인큐를 어떻게 할 거냐, DQ를 어떻게 할 거냐, 디스패치를 어떻게 할 거냐, 태스크가 런업을 슬립하고 있다가 런업을 상태가 되면은 어떤 동작을 할 거냐, 이런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별로 BPF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콜백을 짤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그거에 자기의 스케줄링 팔러시를 녹여 넣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케덱스 프로젝트가 사실 깃허브에 있고요. 사실 되게 액티브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작년 동안 커밋이 있었던 건데 그냥 꽤 연중으로 열심히 사람들이 각자의 스케줄러들을 개발하고 또 공통의 스케줄러를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들을 만들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스케줄러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스케줄러가 뭘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게임에 옵티마이즈된 스케줄러를 만들려면 뭐가 중요할 건가, 그리고 게임이라는 워크로드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리고 커스텀 스케줄러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뭔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스케줄링 팔러시가 뭐냐 도대체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제안하는 스케줄링 팔러시는 LAVD라는 스케줄링 팔러시, 이건 원래 있었던 알고리즘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만들어낸 알고리즘인데, Latency Critically Aware Virtual Deadline Scheduler라는 되게 마우스풀한데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게이밍 워크로드를 분석하고 나서 이제 그걸 모티베이션 삼아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만들게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데드라인 베이스드예요. 그래서 태스크가 런어블이 되면 너는 이때까지 돌아, 너는 이때까지 돌아, 너는 이때까지 돌아 라는 이 태스크가 끝나야 되는 데드라인 시점을 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 데드라인이 월클락 타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5시 7분까지 돌아는 아니고 그냥 상대적인 숫자거든요. 우선 얼전시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숫자죠. 그래서 데드라인 숫자가 작으면 이 태스크는 얼전트하구나. 데드라인 숫자가 크면 이 태스크는 얼전트하진 않구나라는 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월클락 타임은 아니기 때문에 버추얼 데드라인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페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면 뭐냐면 리눅스에서 보면 나이스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노멀 프라이어리티 태스크 말고도 나이스 값을 크게 주면 이 태스크는 나이스하니까 CPU 타임을 덜 써도 되고, 나이스 값을 네거티브로 주면 얘는 나이스하지 않으니까 CPU 타임을 많이 써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리스펙트해서 CPU 타임을 할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장 메인 골은 사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를 어전트하게 스케줄링해서 레이턴시 스파이크를 없애자. 그래야 로우 1% FPS도 좋아지고 프레임 타임이 갑자기 뛰는 경우도 없앨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리틀 미디엄 빅코어처럼 하이브리드 CPU에서 CPU 셀렉션을 좀 잘해보자. 잘하면 뭐 CPU가 정말 파워풀한 CPU가 필요한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빅코어에서 돌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리틀코어에서 돌리면 성능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 배터리도 이제 에너지 컨섬션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메인 모티베이션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지난 한 2년 동안의 디벨롭 커밋 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뽑았는데 뭐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잘 메인테인이 되고 있는 사실 그런 BPF 스케줄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LAVD도 역시나 스케줄러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태스크를 먼저 돌릴 거냐, 태스크 데드라인을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굴 돌리기로 했으면 얼마나 돌릴 거냐, 타임 슬라이스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돌릴 거냐, 그래서 CPU 셀렉션을 하는 이런 세 가지 스텝을 다 똑같이 해야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대충 플로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스크가 런업을 한 상태가 되면 LAVD가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데드라인을 결정해요. 그래서 너는 데드라인이 여기야 라고 정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데드라인이 뭐 DSQ,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거든요.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키로 하는 레드 블랙 트리예요. 그러면 그 가장 왼쪽 아래에 있는 애가 데드라인이 가장 짧은 애일 거잖아요. 그래서 걔를 잡아서 주어진 타임 슬라이스 동안 돌리는 거죠. 그래서 earliest virtual deadline을 먼저 돌리는 그런 식의 거고요. 그리고 돌리기 직전에는 CPU 셀렉션을 해서 어디서 돌릴 건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데드라인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예요. 데드라인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를 정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들을 어전트하게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레이턴시 크리티컬한지, 어떤 태스크가 레이턴시 크리티컬한지 크리티컬하지 않은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거냐,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게임은 되게 여러 태스크가 연결되어 있는 애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 사실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가 혼자 도는 게 아니라 태스크 A가 뭔가 일을 하고 나서 태스크 B를 깨워. 그럼 태스크 B가 태스크 A의 결과값을 받아서 뭔가를 한 다음에 또 태스크 C를 깨워. 이렇게 웨이크 릴레이션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웨이크업 프리퀀시랑 웨이트 프리퀀시를 재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 태스크 A가 1초에 얼마나 자주 일어났느냐, 그리고 1초에 얼마나 남을 여러 번 깨웠느냐라는 그 웨이크업 프리퀀시랑 웨이트 프리퀀시를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임플라이 하는 건가 뭐냐 하면 웨이크업 프리퀀시가 높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일어나겠어요?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일어났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깨웠겠죠. 그리고 깨워서 내가 뭔가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태스크들이 연결되어 있는 체인상에서 나는 프로듀서라는 뜻이, 남을 자주 깨웠으니까 나는 프로듀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자주 결과값을 만들어내서 남을 자주 깨웠으니까 나는 중요한 프로듀서다. 태스크 체인에서. 이런 걸 임플라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자주 기다렸어. 이벤트를 자주 기다렸어. 굉장히 자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남의 이벤트를 컨슘하기 위해서 기다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프리퀀시가 높으면 나는 중요한 컨슈머다 라고 태스크 그래프상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둘 다 높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 태스크 체인 상에서 중간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게임 같은 거를 재보면 이 인투이션이 굉장히 또 잘 맞아요. 그래서 게임이 실제로 대체로 보면 키를 누르면 그때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여러 개를 쫙 거치고 마지막에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리기 전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브리블랭크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프레임 버퍼에 있는 거를 화면에 그리는 식의 거거든요. 그래서 요 체인에 있는 애들이 대체로 요 웨이브 프리퀀시도 높고 웨이브 프리퀀시도 높아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특히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라는 에뮬레이션 레이어가 있고 와인 서버라는 게 메시지 그 윈도우스 이벤트를 라우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재보면 와인 서버 같은 경우는 웨이크업 프리퀀시도 굉장히 높고 웨이트 프리퀀시도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크리티컬 패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을 굉장히 레이턴시 크리티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들도 있고요. 실제로 버추얼 데드라인을 계산하는 공식은 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잘 나오는데 뭐 몇 가지 팩터들을 고려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웨이크업 프리퀀시나 웨이브 프리퀀시를 봐서 프리퀀시가 높으면 이제 테스트 체인에서 중요한 애니까 프라이어티를 높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스 프라이어티 유저가 줬으면 뭐도 리스펙트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페어니스도 고려를 해서 이제 요 숫자들을 잘 블렌딩해서 이제 데드라인을 계산하는 그런 식의 것들을 만들고요. 뭐 이제 뭐 여기다가 적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턴시 크리티컬리티라는 값을 이런 식의 포뮬라를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태스크별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내가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가 덜 레이턴시 크리티컬한 태스크를 깨우면 이제 자기의 레이턴시 크리티컬리티를 일부 이네리티 해주는 그래서 뭐 레이턴시 크리티컬리티를 포워드로 프로퍼게이션 하기도 하고 백워드로 프로퍼게이션 하기도 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요 크리티컬 패스에서 지금 스케줄링 애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빨리빨리 스케줄링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들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들은 끝났어요. 그래서 뭐 프리퀀시, 태스크 그래프상에서의 웨이크 프리퀀시가 되게 중요한 팩터더라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태스크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는 문제는 실제로 해보니까 게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왜 게임에서 중요하지 않냐? 대부분 일찍 CPU를 자발적으로 릴리즈를 한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뭐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좀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엄청 LAVD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슬라이스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엄청 새로운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CFS랑 비슷한 식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CFS 같은 경우에 타겟리드 레이턴시라는 그 튜닝 노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태스크가 지금 전체 100개가 돌고 있으면 그 100개의 태스크를 예를 들어서 타겟리드 레이턴시가 15ms다. 그럼 15ms 동안에 얘네들 최소한 한 번씩은 스케줄링 하도록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겠다가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뭐 15ms에 100개의 러너블 태스크, 그 다음에 CPU 개수 이렇게 해서 나누기 잘하면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러너블 태스크가 많다, 시스템이 지금 오버로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타임 슬라이스를 짧게 정해서 이제 그래도 리스판시브하게 하는 거고 러너블 태스크가 적다라고 하면 타임 슬라이스를 길게 해서 이제 캐시 그 유틸리티를 좀 더 높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타임 슬라이스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어 타입에 따라서 퍼포먼스랑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가 사실 되게 달라요. 이제 뭐 이거는 퀄컴 스냅드래곤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뭐 퀄컴에서는 프라임 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SoC 하나에 프라임 코어가 하나 있어. 근데 얘는 성능도 되게 좋고 에너지도 많이 써. 근데 그리고 efficiency 코어라는 게 두 개 있는데 얘는 성능은 좀 느린데 에너지도 좀 덜 써요. 그리고 퍼포먼스 코어, 미디엄 사이즈 코어가 5개 있고 얘는 이제 중간 정도쯤 되는 이런 식의 코어가 있고요. 실제로 얘네들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은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코어의 성능을 1024라고 했을 때 성능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은 이제 파워죠. 그래서 그 얼마나 파워를 먹느냐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피션시 코어는 이런 정도의 그래프예요. 이피션시 코어의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성능도 이렇게 올라가고 파워도 조금 더 쓰는데 뭐 이렇게 아주 빠르진 않죠. 그리고 아까 5개 있다고 하는 퍼포먼스 코어, 미디엄 사이즈 코어는 뭐 2개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긴 한데 성능도 꽤 괜찮고 파워도 엄청나게 쓰진 않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개 있다고 하는 빅코어는 이런 식의 그래프예요. 성능은 되게 좋은데 그만큼 파워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실 스케줄러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퍼포먼스가 1024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몇 개 코어죠? 네. 요 코어들 중에서 어떤 애들을 쓰는 것이 좋을 건가? 라는 거를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프라임 코어가 빅코어가 최대 클락 프리퀀시로 돌리면 1024의 성능을 낼 수 있으니까 네가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1024니까 빅코어를 1024로 그냥 시원하게 돌리자.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꽤 파워를 많이 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죠.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러지 말고 미디엄 사이즈 코어를 그냥 2개 돌리자. 뭐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요거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미디엄 사이즈 코어를 2개 돌리는 게 그러니까 필요한 컴퓨팅 디맨드를 다 만족시키면서 에너지 컨섬션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식의 방법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식의 결정들을 어떻게 스케줄러가 다이나믹하게 런타임에 할 건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LAVD 스케줄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 모델 어웨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기 또 뭐 제가 만들어낸 말들이긴 한데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뭔가 스케줄러한테 누군가가 퍼포먼스와 에너지 컨섬션에 대한 모델을 줘요. 어떤 식으로든 주고 그리고 에너지 모델 어웨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스케줄러가 물어보는 거죠. 나 지금 이 시점에서 컴퓨팅이 1024가 필요해 라고 하면 이 알고리즘이 CPU 2번, 3번 써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에너지 모델을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라는 건데 다행스럽게 리눅스 커널이 원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SoC 벤더들이 자기 SoC 칩에 대한 에너지 모델을 만들어서 뭐 디바이스 트리 같은 데 넣어놓고 그거를 뭐 CCFS나 넷링크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익스포즈를 해요. 그러면 그 실제로 여기 있는 요 그래프들도 제가 퀄컴 스냅드래곤 칩에서 CCFS를 통해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커널이 익스포즈하는 정보들이고요. 물론 저거보다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뭐 일단은 저런 식의 정보를 일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정을 하려면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돼요. 1024가 있을 때 7번 코어만 쓸까? 아니면 1번, 2번 CPU를 쓸까? 2번, 3번 쓸까? 아니면 1, 2, 3, 4를 쓸까를 정해야 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CPU가 그의 클락 프리퀀시가 결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파워 컨섬션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조합 최적화 문제예요. 커뮤니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서치 스페이스가 엄청 높지는 않고 약간의 휴리스틱하게 플래닝을 하면 스케줄러가 로딩하는 시간에 아주 어렵지 않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에너지 모델 어웨어 옵티마이저 뭐 이런 말들을 붙였는데 그래서 아까 요 에너지 모델 옵티마이저라는 애들은 그런 에너지 모델을 커널에서 읽은 다음에 각각의 컴퓨팅 디맨드에 맞춰서 몇 번 CPU를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미리 스케줄러가 로딩하는 시간에 결정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퀄컴 스냅드래곤을 실제로 돌려보면 대충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뭐 컴퓨팅 로드가 굉장히 작으면 이피션시 코어 2개만 써.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중간 정도면 퍼포먼스 코어 미디엄 사이즈 코어를 주로 써 라고 나오고 미디엄 사이즈 코어가 모자르면 이피션시 코어를 써. 그리고 진짜 퍼포먼스가 모자르면 컴퓨팅 파워가 전체 시스템에 80% 이상 필요하면 그때 프라임 코어를 써 라는 식의 디시전을 얘가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매 주기적으로 현재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컴퓨팅 디맨드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앞에 요 테이블을 로딩 타임에 계산했던 테이블을 참고해서 지금은 컴퓨팅 디맨드가 이 정도니까 2번에서 6번 CPU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겠다라는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어떤 CPU들을 주로 사용할 건가를 결정을 했으면 내가 지금 CPU 어떤 태스크는 어느 CPU에 더 돌린 건가를 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 하면 아까 레이턴시 크리티컬리티랑 비슷하게 퍼포먼스 크리티컬리티라는 밸류를 계산해요. 그래서 얘가 러닝 타임이 길고 파이프라인 체인에 있으면 그러니까 웨이크 프리퀀시도 높고 한번 스케줄 됐을 때 되게 길게 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디맨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 파이프라인의 중간에 있는 태스크 체인의 중간에 있는 그런 태스크가 되니까 이제 그런 애들한테 높은 점수를 줘서 걔네들이 가급적으로 캐패시티가 높은 빅코어에 어사인이 되도록 하는 그런 CPU 셀렉션 방식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무렇게나 설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는데 이 그래프가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빅코어를 최대 코어로 돌렸을 때 성능을 컴퓨팅 디맨드를 1024를 프로세싱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워는 요만큼 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모든 조합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3번 CPU를 요 클락 프리퀀시로 돌렸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컴퓨팅 디맨드는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디맨드는 얼마고 소모돼야 되는 파워는 얼마고 그다음에 한 클락을 높여서 요기를 했을 때는 얼마고 2번, 3번이 아니라 2, 3, 4, 5, 6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되고를 조합을 쫙 다 펼쳐놓고 각각의 컴퓨팅 디맨드에서 최소의 에너지를 쓰는 조합들을 쫙 뽑은 다음에 테이블을 만들면 이런 식의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스케줄러가 돌면서 뭐 주기적으로 10ms에 한 번씩 에버리지 CPU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퍼포먼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구하게 되고요. 네, 얼마나 컴퓨팅 디맨드가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답이 됐나요? 네. 데드라인 디시전은 태스크가 매번 인큐 될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런어블 상태가 돼서 그 런큐에 들어갈 때 그때 데드라인이 계산이 돼요. 데드라인이 계산이 되고 그러면 런큐 안에서는 데드라인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CPU가 내가 더 이상 돌릴 태스크가 없어. 그래서 런큐에서 태스크를 하나 뽑아와야 되겠어 라고 하면 런큐에서 하나 뽑아오는데 데드라인이 가장 짧은 애를 뽑아오니까 어리전탈 애들이 먼저 스케줄링 되는 거죠. 그게 뭐 BPF를 왜 썼느냐라는 질문이신 거죠. 실제로 해보면 BPF가 프로그램 훨씬 좋아요. 네, 왜냐면 이게 뭐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보면은 뭐 커널 코드를 직접 고쳐서 스케줄러를 개발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헤더 파일 하나 잘못 건드리면 커널 풀 컴파일해서 꽤 기다려야 되지. 스케줄러 바꾸고 나면 컴퓨터 리부팅 해야 되지.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BP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널 모듈이랑 비슷하거든요. 돌려보고 아니다 싶으면 스케줄러 내리고 다시 또 바꿔서 고친 다음에 또 돌리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어서 사실은 개발 효율 측면에서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건 이제 약간 정책적인 문제인데 리눅스 커널에 디폴트 스케줄러가 있잖아요. 뭐 CFS 스케줄러든 EBDF 스케줄러든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너럴 퍼포즈가 되기를 추구해요. 그래서 모든 워크로드들을 어느 정도 이상 다 잘 돌리는 거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막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공격적으로 실험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내가 이거 게임에서 되게 잘 되는 팔러시인 것 같은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퍼포먼스 리그레션이 있어. 그럼 이제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패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는 커스텀 스케줄러로 시작하고 BPF 스케줄러로 시작하는 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었었어요. 부팅 될 때 해요.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은 그냥 뭐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수두로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스케줄러라는 게 그 유저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에서 뭐 스팀OS든 뭐 아치 리눅스에서든 뭐 우분투에서든 디스트리뷰션에서 디플로이 하는 모델은 시스템D 있잖아요. 시스템D 서비스로 등록을 해놓고 부팅할 때 이제 프로세스를 데몬처럼 띄우는 그런 식의 형태로 현재는 인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꽤 차이가 많이 나고 역할에 따라서 어떤 애들은 진짜 특히 깨우는 거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는 내가 깨워서 웨이크업은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남을 깨우는 거는 스케줄링 한 번 됐을 때 10개를 깨울 수도 있고 100개를 깨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남을 깨우는 프리퀀시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자세한 포뮬라는 뭐 하진 않았지만 뭐 그러니까 그냥 웨이크업 프리퀀시 로우 넘버를 쓰지 않고 뭐 로거리즘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노멀라이즈하고 이런 식의 단계들을 거치게 되죠. 네.
좋은 질문인데 개발적인 이슈가 많죠. 그리고 사실 LAVD 스케줄러가 BPF 프로그램 중에서는 꽤 복잡한 BPF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BPF 베리파이어의 버그들, 제약들을 사실 많이 맞닥뜨렸었고, 뭐 그럴 때마다 뭐 BPF 베리파이어도 고치고 익스텐드하고 뭐 그러면서 가는 거죠. 뭐 네.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많은 거를 복잡한 거를 BPF 프로그램을 짤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뭐 게임 얘기를 했으니까 게임 돌아가는 한번 봐야죠. 네. 이제 뭐 LAVD 스케줄러 돌리는 거를 아이고 왜 페이스북이 뜨냐?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제 그 스팀 덱에서 실제로 돌리고 게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걸 제가 비디오를 캡처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냥 원래 EVDF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프레임 퍼 세컨드 잘 나오고 프레임 타임 컨시스턴트하죠. 이렇게 잘 나오는데 뭐 저도 이거 해보면서 한 건데 사실 게이머들이 게임할 때 게임만 하지 않더라고요. 뭐 디스코드로 막 채팅도 하고 뭐 이거 막 스트리밍해서 뭐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런 걸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뭔가 CPU 인텐시브한 잡을 하나 돌릴 거예요. 그래서 CPU 인텐시브한 잡을 하나 돌리죠. 그래서 뭐 돌리면 지금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70%였었는데 CPU 인텐시브한 백그라운드 잡을 돌리면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100%가 되고 프레임 FPS가 30 정도로 떨어지죠. 그리고 프레임 타이밍이 완전히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게임도 이거 못 해먹겠다. 딱 이 수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 캐릭터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깐 쉬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LAVD 스케줄러를 이제 돌려볼게요. 그래서 LAVD 스케줄러를 실제로 돌리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BPF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저 스페이스 수두로 그냥 프로그램 하나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줄러 코어에 있는 훅이 탁 연결되면서 그 노멀 스케줄링 클래스에 있는 페어 태스크들을 다 이걸로 스케줄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네, LAVD 스케줄러를 그냥 수도 SX LAVD에서 딱 돌리면 바로 달라지죠. 네, 30% 돌던 애가 50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고 프레임 타임이 이렇게 잘 나오고 여전히 백그라운드 태스크는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게임에서 이런 식의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 뭐 다른 게임들도 뭐 비슷해요. 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잘 돌다가 뭐 이 엘든링이라는 게임이고요. 뭐 백그라운드 태스크가 돌기 시작하면 네, 뭐 20프레임 퍼 세컨드 미하로 떨어지고 뭐 시간도 엄청 플럭츄에이션 되고 이제 거의 막 칼에 찔려 죽죠. 막 죽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LAVD 스케줄러를 돌리면 네, 돌리게 되면 이제 이거는 스팀 덱에서 돌린 거고요. 그래서 뭐 빅코어, 리들코어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보셨듯이 뭐 20프레임 퍼 세컨드에서 50프레임 퍼 세컨드로 올라가고 프레임 타임도 컨시스턴트하고 이제 몹들이 날 아무리 칼로 찌르려고 해도 싹싹 잘 피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스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드래곤에서 실제로 게임들도 돌려보면 LAVD로 돌리면은 뭐 FPS도 더 높은 FPS가 나오고 실제는 에너지 컨섬션, 에너지 레이트도 더 작게 나와요. 근데 뭐 이거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숫자를 아직 그 퍼블릭하게 얘기하는 조금 어려워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7번 코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봤던 이렇게 생긴 요 커브를 가진 애거든요. EVDF는 걔를 열심히 쓰고 LAVD는 너희 로드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얘는 가급적으로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적게 써서 더 적은 파워 컨섬션을 가지고 중요한 거를 빨리빨리 스케줄링 하니까 FPS는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세키로 이게 작년에 1위 했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 사무라이가 나와서 열심히 칼싸움하는 게임인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뭐 FPS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컨섬션이 더 좋거나 하는 식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었던 거를 들여보면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잖아요.
스케줄러가 뭔가 태스크 혼자 돌지 않더라. 태스크 체인에서 그 사이에서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그리고 웨이커 프리퀀시를 이용하면 태스크 체인에서 얼마나 중요한 놈인지를 찾아낼 수 있겠더라. 그리고 얘네들을 먼저 스케줄링하면 레이턴시, 테일 레이턴시를 줄일 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가 사실 핵심 아이디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면 이게 뭐 게임에만 이 이야기가 적용될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이제 메타 같은 데서도 돌려봐서 LAVD 써보니까 테일 레이턴시가 줄어드네라고 해서 이제 메타 같은 데서 그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 스케줄러로 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뭐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자, 당연히 스루풋이 떨어지긴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돌리면서 뒤에서 커널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커널 컴파일 하던 게 5분이 되던 게 1시간이 되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태스크들이 CPU를 많이 쓰진 않아요. 다행히도.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앞에서 하냐, 뒤에서 하느냐가 사실은 땡겨서 하냐, 밀어서 하느냐가 사실 결과에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많은 영향을 주진 않지만 당연히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준다. 근데 아주 많이 주진 않는 이유는 LAVD가 그래도 페어 스케줄러를 표방하잖아요. 얼전트한 애들은 먼저 하긴 하지만 페어니스를 완전히 무시해서 뭐 어떤 애가 완전히 스타브 되거나 이렇진 않기 때문에 영향은 있지만 아주 심각하진 않더라. 근데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게 뭐 굉장히 페어니스를 스트릭트하게 인포스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면 뭐 개선할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사실 이제 뭐 제가 게임에 주로 설명을 해봤지만 뭐 똑같은 식의 분석을 브라우저에서도 해보고 그냥 일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해보고 DB도 돌려보고 하면 사실 많이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파이프라인에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애들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이런 하이레벨한 아이디어들은 또 되게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를 해보면서 다르게 이건 좀 게임이랑 다르더라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게임은 다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ms 이하 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워크로드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스케줄링 됐을 때 가급적 100ms 정도 돌아줬으면 좋겠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PHP로 짠다든가 아니면 얼랭으로 짠다든가 자바로 짠다든가 라고 하면 걔네들이 뭔가 크리티컬 패스에 있지만 되게 중요한 로직을 수행해야 되는 애들이면 태스크 파이프라인에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지만 컴퓨터 인텐시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을 나중에 디텍션하고 그런 애들의 타임 슬라이스를 좀 더 길게 주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나중에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 부스팅이라고 LAV에서는 부르는데,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애들이 타임 슬라이스가 모자라서 스케줄 아웃돼서 다른 애들이 걔 때문에 바틀렉이 생겨서 기다리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디텍션해서 타임 슬라이스를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줘서 이제 하는 그런 식의 메커니즘들을 추가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타임 슬라이스 관련된 거 그리고 컴퓨터 인텐시브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태스크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컴퓨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고 이게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OS 시스템 리서치 전반적으로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스케줄러는 사실 그 전에 안 해봤었어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 만든 스케줄러이고, 처음 짠 BPF 프로그램이고, 처음 짠 러스트 프로그램인데, 부끄럽지만, 네, 러스트 프로그램인데, 그냥 잘 모르니까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해봤습니다. 네. 웨이커 프리퀀시는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요 프리퀀시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사람들이 엄청난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엄청난 뭔가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지금 런어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누가 지금 나를 깨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런어블이 되는 시점에서의 커런트 태스크가 웨이커예요. 그리고 런어블이 되는 시점에서 깨어나고 있는 얘가 웨이키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이용해서 그 전에 언제 내가 남을 깨웠지를 메저를 해서 프리퀀시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뭐 로우 밸류를 쓰진 않고 뭐 무빙 에버리지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이렇게 통계적인 플럭추에이션들을 없애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답을 모르겠는데. 저도 답을 몰라서. 네, 저도 답을 잘 모르겠는데 저 뭐 클로드 코드도 써보고 제미나이도 써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뭐 그런 게 그냥 커널 개발이나 시스템 개발 같은 거에 일을 없앨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격차를 되게 크게 만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툴들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배울 수 있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걸 훨씬 빨리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못하면 AI랑 같이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문제를 AI랑 같이 풀어보면 내가 좀 자신 있는 거는 내가 분명히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AI랑 같이 헤매고 토큰을 낭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을 되게 잘 알고 근본적인 이해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되게 커지겠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답이 안 됐죠, 교수님? 큰 박수.